안녕하십니까. 제가 책을 방금 받아봤는데 편집이 아예 안 해놨네. 제가 주는 원고 그대로 해서 책이 별로 이쁘지는 않네요. 자, 이 책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있는 10년간 기출, 거기다가 제가 한 22개 정도 다른 시험에 잘 나와 있고 올해 이제 40문제로 늘어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제가 한 22개 정도 넣어놨습니다. 문제를 좀 더 완벽히 만들려면 한 70개나 80개 더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닌데 괜히 부담이 되니까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다른 건 굳이 공부하실 필요 없고, 해설은 될 수 있는 대로 쭉 해놨는데 법조문 오늘 이제 프린트가 나온 건 조문의 문제는 조문으로 눈으로 한 번씩 확인하면서 복습을 다시 하시면 된다. 예를 민법 총칙 조문 나갔고, 다음에 책 공부할 때는 다시 조문 또 나갈 거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문은 눈에 계속 반복해서 하셔가지고 눈에 익혀놓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논문 시험에 판례가 나오는 건 딱 정해진 파트고 나머지는 조문은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시험 문제 출제가 꽤 되니까 조문으로 꼭꼭 확인을 좀 해 두십니다. 그다음에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를 볼 필요 없을 거고, 여러분 칠판에 자 제가 보면서 이제 다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이거는 강조할 테니까 그 부분 위주로 이제 쭉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민법의 법원에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처음부터 틀렸네. 이거 정중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둘 다 정중판례. 그래서 2번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는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자, 사회의 관행이 법적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게 관습법이 됩니다. 근데 관습법으로 성립했다더라도 그걸 헌법을 큰 주체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어긋나면 그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정중의 구성원들은 조선시대부터 성년의 남자 이렇게만 구성을 시켰는데, 이게 우리 헌법상 남녀 평등주의에 어긋나니까 여기 법적 구성력 이걸 잃게 됐으니까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기 2번도 똑같은 거, 헌법, 관습법도 헌법을 지키게 되니까 헌법을 비롯한 법 질서에 위반되면 효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정중판례 이렇게 했고, 3번, 4번부터 보시면 사실은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 자, 관습법은 법입니다. 관습법은 법이고 최고의 법 전문가는 법원이니까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당사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사실은 관습은 관행, 아직은 법이 아닙니다. 그런 관행이 있는지 없는지 판사가 알면 판사가 바로 심판할 수 있지만 보통 판사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습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고 증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5번은 법 조문인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노무사 시험엔 2번, 물론 이제 10년간은 한 번, 10년 전에도 한 번 넣었던데 법률행위 해석의 순서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거 예전에 암기 방법으로서 좀 이렇게 썼는데 목사, 임신 이렇게 했는데 법률행위가 불분명할 때는 해석할 때 어떤 순서입니까 하면 일단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대로 해석해 줍니다. 근데 목적 가지고 안 되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임의규정, 이거보다 사실인 관습이 먼저 해석할 때는 해보십니다.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관습이 된다. 저게 사실은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관행을 먼저 해주고 그걸로 높더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임의규정 이걸로 해석하고, 임의규정으로도 해석이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신의칙,
조리인데 신이칙. 그래서 앞글자 따가지고 목사 임신 이렇게 하는데 그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5번에 저게 민법 105조 조문인데 이 5번처럼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된 바도 있지만 법조문 자체로서 저게 임의규정을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거기 여러분 책 보시면 해설 1번 5번에 그게 정확히 106조 법조문입니다. 법령 중에 가로 열고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가 없는 규정 가로 닫고 그게 네 글자로 무슨 규정? 임의규정. 해설 5번에 다시 해설 5번 거기 보시면 가로 열고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가 없는 규정 그걸 네 글자로 임의규정을 한다고. 그럼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5번이 여러분 시험에 10년 전에 그 5번 법조문 자체로도 한번 나왔어요. 혹시 몰라서 해놨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여기 3번인데 3번 민법 제1조 정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 의미한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되는데 그럼 1조에 법조문 1조에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한다. 이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국제법 다 포함한 거.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 여기에 의한다. 그럼 여기서 1번 문제에서 나머지가 40문제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뭐 시험에 나올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혹시 이제 이것도 한물 갈 때가 됐는데 지문 하나 정도면 1번, 2번 정중판례는 다시 한 번 정도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정중판례 1번, 2번 이것 정도는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5번은 뭐 나오기가 좀 힘들 거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복돼서 이제 2번까지 보시면 관습법에서 나올 내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 관습법 옳지 않은 거. 1번 관습법상 미분리 과실에 관한 공시 방법. 자, 미분리 과실도 있고 수목, 임목도 마찬가지. 미분리 과실 수목. 이것들은 철조망 쳐가지고 이 나무 내 거다. 이 과수원 사과나무 내 거다. 사과 내 거다. 이렇게 명인 방법하면 이게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인정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분리 과실에 관한 공시 방법이 뭐다? 명인 방법. 이게 인정이 됩니다. 자, 2번 역시 정중판례 공동선조와 성과 본원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이 되면 정중에 구성된다. 이게 이제 총 3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성년의 남자만 정중의 구성원이다. 성년의 여성도. 그래서 땅이 강제 집행되면 여성들도 시집 갔지만 그 땅 정중 땅 집행되면 그 수용보상금 같이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3번은 1번하고 중복된 거죠. 아까 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 질서의 법이 된다. 그래서 헌법을 비롯한 법 질서에 부합돼야만 이게 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이제 4번이 정답인데 뭐 시험 전에 너무 쉬웠죠.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이 한다. 순서를 중간에 바꿔놨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관습법. 관습법마저 없으면 뭐 조리. 조리는 좋은 게 좋은 거. 상식의 총화.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고 그다음에 5번 관습법 법이니까 이거는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승인된 거. 이게 관습법입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많지 않습니다. 정중판례 역시 2번, 3번 뭐 이 정도 하시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2번과 3번 나머지는 나오더라도 어차피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저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조 법원은 했고 신의성신.
신의성실은 여기서 다 공부할 수도 있지만 민법 각 부분에 부분 다 찢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문들은 해당 파트 가서 또 나오는데 생각보다 출제 빈도는 높고 40문제 출제가 되면 신칙도 한 문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신칙은 민법 2조입니다. 민법 2조의 법조문이니까 1번 신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자, 법조문이라고. 최고의 법 전문가가 누구다? 판사. 그럼 판사가 이건 법이니까 직권으로 판단하라 이겁니다. 신칙은 법조문이니까. 그다음에 2번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정에는 계약이 기초된 객관적 사정. 이 판례는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판례가 한 60년 이상을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다른 시험에 이 바뀐 판례가 나오기 전에 다 나왔던 판례가 이건데 갑이 자기 부동산 1억짜리를 을한테 팝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고 중도금 4천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잔금 5천을 안 주고 있고 갑도 서류 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잔금하고 등기 서류 제공은 서로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 그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이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채무 불이행이 안 돼요. 그래서 갑과 을이 중도금까지 주고 난 다음에 서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다가 2년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을이 내가 갑의 땅 샀지 하면서 갑한테 5천만 원 주면서 땅 달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2년 6개월 사이에 저 땅값이 무려 9배로 뛰었습니다. 9억. 근데 을이 잔금 5천만 원 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는데 자 보십니다. 을한테 항변권이 있으니까 을이 2년 6개월간 돈 안 줘도 을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갑은 땅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갑이라더라도 지금 9억짜리를 5천 받고 넘겨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때 이제 갑의 변호사가 계약할 때랑 현지 이행할 때 사정 변경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약을 을한테 잘못이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건데 이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는 독일 민법에만 규정돼 있지 한국 민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올 때도 우리 판사들은 우리나라는 사정 변경 없어. 그래서 이 해제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이 판례가 이때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 이제 학자들이 너무 심하다. 이건 인정해야 된다. 계속 반발하는데 한 10년을 인정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학자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론상 이제 우리 법에는 여러분 해제는 언제만 쓰는 말이죠? 채무 불이행. 법에는 그것밖에 없다고. 근데 이제 이론상 판례가 바뀌어서 그래 사정 변경이 심하면 인정해 줄게 판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때 이 사정 변경 이거는 개인의 주관적 사정 이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개인의 주관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래상 객관적 사정 이것만 해서 사정 변경 해제를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2번 판례는 한 번쯤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기하게 노무사에서는 저 3번을 계속 내던데 3번. 자, 여러분 임대차에서 기억을 제가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다고 했는데 임대차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보다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입니다. 근데 그 임대차에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도 유효가 되는 건 딱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비용상환 청구권 626조. 그 다음에 수선 의무 임대인이 부담하는데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임차권 등기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반대 약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차임의 지급 시기
다섯 번째가 임차권의 양도 전대인데 이걸 알아두시면 생각보다 써먹을 때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수선 의무 등기 차임 지급 이건 잘 안 나오고 이게 잘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다섯 가지를 암기하시고 여기서 안 들어본 임차권의 나머지 규정은 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나머지 규정들은 임차인한테 불리한 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나머지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칠판 보십니다. 이 판례 둘 다 같이 생겼습니다. 차임을 올리지 않겠다. 차임 부증액 특약을 하게 되면 월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월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유효합니다. 유효. 차임을 올리지 않겠다. 근데 차임 불가액 특약, 월세를 깎지 못한다. 이건 임차인한테 불리하니까 무효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시험의 기출인데 여러분 노무사에서는 신기하게 안 내고 이것만 냅니다. 그럼 차임 부증액 특약이 유효하니까 보십니다. 갑의 상가에 을이 상가 임차인인데 을이 갑하고 차임을 올리지 않겠다. 그래서 차임 부증액 특약하고 들어갔습니다. 밑에는 상가 임대인은 월세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계약 이후에 상가 가격이 너무너무 튀었고 월세가 너무너무 부족하더라. 그러면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이런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판례는 한 가지입니다. 판사 와이프들은 임차인 쪽이다, 임대인 쪽이다. 임대인 쪽이니까 자기 처갓집 월세 올릴 때는 올릴 수가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번 임대차 계약의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측에 바란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비용이 있는 경우는 임대인에게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저것도 2번 출제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 4번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소멸시효 가면 또 나옵니다. 뒤에 가면 4번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청에 반해서 권리남용으로 될 여지가 있다. 자, 채무자가 소멸시효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주장한다. 이건 신축으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복수 정답으로 나누는데 제가 바꾼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고 5번은 시험에 꽤 잘 나오죠. 대한민국 모든 시험에 다 두세 번 이상 출제가 된 겁니다. 5번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법률행위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측 위반으로 될 수 있다.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청부 살인계약 맺었다 그러면 무효입니다. 근데 그거를 청부 살인계약 맺은 사람이 개같은 소리에서 나 이제 사람 안 죽일래. 이건 무효니까 나 약속 안 지킬래. 하면 그걸 받아줘야지. 네가 계약 맺고 그 무효 주장하는 건 신청에 바란다고 하면 사람을 죽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시험에 꽤 잘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 3번에 있는 지문들은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4번 신의성 실원칙 역시 옳은 건데 1번은 왜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지청구가 뭐죠 여러분? 혼인애자. 그러니까 법률은 배우자가 아니고 혼인애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람피서 태어났다. 그를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당신 내 아버지 인정해. 이게 인지청구입니다. 이건 개인의 전속적 권리고 포기가 안 되고 100년, 1000년 지나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1번 인청구는 포기도 허용 안 됩니다. 그다음에 청구에는 실효법률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저건 100년 지나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자손이 있으면 자손이 아버지 인청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상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실효법률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2번은 반복됐죠.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사정변경 원칙에서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가 이제 사정변경한 해제는 인정하지 않다가 방금 앞문제에서 이제 이론상은 인정합니다.
이론상 객관적인 사정이 크게 변하면 이론상 인정하는데 아직 인정한 판례는 하나도 없어요.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 있으면 인정해 주겠는데 이건 이 사안은 그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인정한 판례는 하나도 없고 이 해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 변경에 대한 해지 이건 예전부터 계속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지. 그래서 회사에 이사라는 지 회사가 돈 빌는데 이사한테 네가 보증서하면 보증을 안 설 방법이 없죠. 안 서면 잘리니까. 그래서 해제 이사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 채무에 대해서 보증이 된 자가 이제 회사 잘렸다. 그만뒀다. 그럼 당연히 나 이제 이사 아니야 하면서 보증계약 해지할 수 있답니다. 저 예외 판례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저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4번도 D 가면 또 나옵니다.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가 후에 시효완성을 주장한다. 이때는 내가 의리갑의 땅 시효완성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시효완성 주장 안 하겠다가 나중에 주장하는 거. 이건 신실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앞에 문제 반복인데 우리 시험에만 2번 나온 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시험에 다 2-3번씩 나온 거.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지가 스스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 강행법규 위반이면서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의 능력은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 이것만 시험에 내는 게 일반적인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의사 무능력자 이걸 딱 한 번 출제했는데 한 번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자 의사 능력이 없다. 의사 무능력자, 만취자, 유아 이런 사람들은 계약하면 계약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제한 능력자는 유효인데 뭐 할 수 있다? 취소. 근데 의사 무능력자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옳은 거 1번 갑은 을과의 근로계약을 취소. 무효지. 취소란 말은 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을과의 근로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모든 추인은 그 사유를 벗어난 다음에 그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취 상태에서 계약했다. 추인은 언제만 가능하다? 만취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술에 깬 후에만 가능하다고.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건 뒤에 무효가 하면 시험에 꽤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추인하더라도 여전히 뭐다? 무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번 갑이 의사 능력 이것도 3번도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갑이 의사 능력을 회복한 후에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하다. 여러분 이건 꽤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말 바꿔했던 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라고. 추인해도 유효 무효 추인해도 무효라고. 다만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법이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하니까 소급표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4월 1일 날 만취 상태에서 계약하고 5월 1일 날 술에 깨서 추인했다. 그거를. 그럼 5월 1일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유효하지 소급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급표 시험에 꽤 잘 나옵니다. 오늘 거기까지 갈 것 같긴 한데 무권대리 여러분 소급표가 여러 가지에서 시험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중요하니까 일반적인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고. 얘는 139조 소급표 없습니다. 둘 다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133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이거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133조
둘 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무행이 주는 소구표가 없는데 무권들이 주는 소구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 부동산 팔아버렸는데 아버지가 추인하면 추인한 때가 아니고 자식이 판 때부터 그때부터 유효하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4번은 말이 안 되는 지문이고 5번 갑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상당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이건 둘 다 아까 무효 사유였지 취소랑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2번과 3번은 반드시 정리하시라고. 2번과 3번 모든 추인은 그 사유가 벗어난 다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무행위 추인은 민법 139조에서 소구표가 있을 수 없다. 2번, 3번 나머지는 다 무시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복습해서 2번, 3번은 내 걸로 정리를 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제한 능력 나왔는데 제가 이것 말고 뭐 문제를 추가 아까 봤더니 제한 능력은 여기 여러분 시험에 10년간 기출로 나왔던 거 다 풀면 다른 새로운 쟁점이 나올 게 없어요. 전문 하나가 있긴 한데 그것까지 출제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이 기출 문제 이것만 쭉 다 보시면 정리 끝입니다. 그러면 2번 제한 능력 옳지 않은 거. 1번 피성년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디링을 할 수 없다. 여기서도 뒤 보면 또 나오고 뒤리 가면 또 나오고 이건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자, 제 117조 법조문.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 법이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둔 건 걔들이 계약하는 걸 막기 위한 거다, 보호하기 위한 거다.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다만 불리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근데 대리의 기본 명제 법률행위는 대리니 효과 책임은 다 누구? 본인. 대리니 손해볼 일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법은 117조에서 대리는 혼자 대리행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트로 같이 나오니까 같이 가버립니다. 그다음에 제 140조 취소권자 재착사 대승. 그러면 노무사 민법에서 시험에 둘 다 엄청 잘 나오는 거 제한 능력자 혼자 대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제한 능력자 혼자 지감 법률행위 혼자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하면 계약 무효되니까 계약을 맺지 않은 것처럼 똑같아요. 손해볼 일이 없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여기 3번에 있구나. 바로 3번 보시면 제한 능력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번이 117조 3번이 140조 취소할 수 있고 혼자 대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1번 정답이고 2번은 뒤에 문제 가면 다시 나오겠지만 딱 구별하시면 됩니다. 2번 가정법원은 한정인 심판할 때 본인 사를 고려해야 된다. 총 4번 나왔는데 제가 뒤에는 약간 바꿨습니다. 그러면 딱 여기서 정리하시라고. 가정법원은 한정균이나 성인에게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뭐하라고? 고려. 그러면 고려만 하면 의사에 반해서도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다 구별하시라고. 특정 의견. 무슨 의견? 특정 의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심판 못해요. 근데 한정 의견하고 성년 의견 얘들은 의사만 고려하면 의사에 반해서도 심판할 수 있다고. 뒤에 가면 문제로 또 나오지만 이걸 가지고 장난을 꽤 잘 칩니다. 제가 신기하게 봤던 게 제한 능력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이 2번 지문이라고. 2번. 총 4번, 5번 나온 지문. 그래서 한정 의견하고 성년 의견은 본인 의사를 고려만 하면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는데 특정 의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심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별해서 정리를 좀 하십니다. 그다음에 4번도 법조문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했다. 그러면 혼자 해도 된다고 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 피성년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연 법률행위 할 수 있다고. 이건 혼자 해도 된다고 정한 부분이니까 혼자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번도 10년간 3번 법조문 자체인데 자 보십니다. 정반대도 마찬가지.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에 대해서 성년후견 심판한다. 그럼 종전에 한정후견 종료 심판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말 바꿔도 됩니다.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이 사람에 대해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할 때도 종전에 성년후견 이거 종료 심판을 하면서 하라고. 법조문 자체입니다. 앞에 걸 없애고 뒤에 걸 심판을 하라. 이게 우리 법입니다. 14조의 3항 아니 14조의 3의 1항 이렇게 해서 자 2번 문제 봤는데 이렇게 판례가 있긴 한데 판례는 거의 안 내고 조문만 쭉 물어봅니다. 조문만. 제한 능력에서는. 그 조문들 쭉 한 번씩 빠른 눈으로 보시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다 중복입니다. 너무 중복된 건 제가 변형했는데 그렇지 않은 건 그대로 다 살려놨습니다. 3번 미성년자 옳지 않은 것. 1번 미성년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면제계획에서 승낙 섭취를 하는 것은 법정들의 내용으로서도 확정적으로 이해한다. 법정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혼자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5조. 근데 이게 유리한 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유리하든 불리하든 의무도 같이 부담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채무를 면제하는 것 만자. 그래서 채무 면제받은 것은 이건 유리한 거니까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면하는 거니까. 이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2번 같은 건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몰라도 노무사 민법에서 법률이 나오면 보증계약 서면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묵시로도 다 가능하다고. 몰라도 묵시나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3번도 법조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거 특정한 물건 파는 거 허락했다. 그럼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합니다. 동의권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인정되니까 이 범위에서는 대리권도 동의권도 다 소멸하고 완벽하게 혼자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또 반복이죠. 미성년자 타인의 대리인 될 수 없다 있다고. 대리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5번 여러분 말 바꾼 걸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보십니다. 이거 140조를 냈다가 또 맞히니까 약간 말만 바꾼 거 여러분. 자 보십니다. 갑이 18인데 아버지가 미리 물려준 집이 한 채 있다. 3억짜리. 근데 애가 아버지의 동의, 엄마의 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혼자서 이걸 팔았다. 을한테. 4억에 팔든 2억 5천에 팔든 어쨌든 팔았다. 근데 혼자 한 법률인데 얘가 아버지한테 말도 하지 않고 팔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맞을 것 같으니까 혼자 가서 저 미성년자니까 이 계약 뭐 할래요? 취소할래요. 혼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혼자. 근데 아버지가 봤을 때 이놈이 혼자 판 건 괘씸한데 잘 팔았더라고. 그리고 아버지도 이 부동산 팔 생각이 있었다고. 근데 이놈이 유리한 계약을 취소하니까 이게 억울하니까 아버지가 저기요 우리 자식이 당신한테 계약을 혼자 취소했는데 이것도 법률행위니까 자식의 취소를 제가 다시 취소할게요. 이거 하지 말라고. 복잡하니까. 혼자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으로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한 경우 그 법정대리는 미성년자가 행한 취소의 섭씨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답니다. 혼자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4번을 정리를 좀, 여러분 시험에 많이 안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제한 능력에서 2번 정도 나왔는데 제가 여기다가 뒤에 따로 문제를 기출문제 말고 하나를 넣어놨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제 145조 법정 추인, 여러분 시험에 많이 안 나왔지만 반드시 다른 시험의 출제 빈도가 꽤 되기 때문에 이제 40문제 나오면 반드시 나올 거니까 전이경, 담양지비호, 법정 추인 사용, 그다음에 2호가 여기 2호하고 5호 145조에 2호 이행의 청구, 5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만 법정 추인이 된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1번 보시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 일부를 이행했다. 자, 채무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 145조 제1호입니다. 1호. 그럼 이건 추인한 것으로 볼 거냐 이건데, 자 145조 1호 전부나 일부 이행이 있으니까 추인한 걸로 봐야 되는데, 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법정 추인이 될래도 어디에서 벗어난 다음에, 제착사에서 벗어난 후에, 이때 전이경, 담양지비호 이 6가지를 해야만 법정 추인됩니다. 그럼 이 포인트가 언제죠? 성년이 되기 전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이때는 전이경, 담양집을 하더라도 절대로 법정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2번도 어담률이 높았는데 2번 틀리면 안 되죠. 피성년 후견인이 석임들었어. 상대방 하여금 성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은 제한 능력으로 취소할 수 없다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고. 왜? 피성년 후견인은 여러분 동의를 얻어도 그 법률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동의를 얻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속임수로서 상대방 하여금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속임수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건 동의 얻어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취소할 수 있답니다. 3번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한윤기시 심판을 할 수 없다, 있다고. 뭐만 하면 된다? 고려만 하면 본인 의사에 반해서 심판, 한정의견, 그다음에 성년의견 다 심판할 수 있다 이겁니다. 4번도 시험에 10년간 3번 나왔습니다. 가정법원이 특정 의견에 심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정해서 하라 이겁니다. 14조 2제 사망법조문. 그래서 특정 의견만 기간이나 사무 범위 정합니다. 한정 후견하고 성인 의견은 이것 정하지 않습니다. 5번도 총 4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에서 의사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하든 재판에서 행사하든 다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총 4번 나왔는데 4번 나오고 이것도 3번이죠. 보시면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 이게 잘 나오죠. 취소라는 말이 들어간 것 중에서 반드시 법원 가서 해야 되는 건 뭐 하나뿐이다? 채권자 취소권. 얘는 재판상으로 행사해야 돼요. 정답으로만 여러분 시험에 2번이에요. 1번. 얘는 재판상으로만 행사합니다. 법조문 407조 채권취소권은 재판상. 나머지 형성권들은 다 재판상, 재판에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빼고 나머지.
그다음에 5번 미성년자 갑하고 행위 능력자 을과의 매매계약 옳은 거 1번 갑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이 계약은 확정정이 되는데 동의는 명시.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드립니다.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고. 그다음에 2번 법조문이죠. 어른 계약 체결 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순위 기전까지는 자신의 빚을 철회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민법상 철회는 다 누구만? 선이만. 악의는 안 됩니다. 여기서보다 더 중요한 게 무권대리. 무권대리에서 상대방 철회권도 누구만?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에서도 선의만. 그렇게 아시고 3번 갑이 단독으로 을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한 능력 이유로 갑 스스로 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청에 반한다. 자, 우리 법은 제한 능력자를 끔찍이도 아끼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지가 혼자 한 계약, 지 혼자 취소하는 거 신청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죠. 저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가 카드 계약한 거 혼자 취소할 수 있다. 그 유명한 판례 이렇게 아시고. 자, 4번 계약 체결 시 을이 갑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만 20세라고 답했다더라도 갑의 법정 대리인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번이 맞죠? 자, 우리 민법에서 판례는 속임수라고 인정되려면 적극적 기망, 문서를 위조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망한 거 이것만 속임수라고 보지 나 성년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런 소극적 기망은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소극적 기망이니까 기망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도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5번도 총 5번 냈던가 이거를. 5번 갑의 법정 대리인에서 이 계약이 갑의 제한 능력으로 취소되겠다면 갑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그 법정 대리인의 선악에 따라서 달라진다. 칠판 보십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민법 746조 이하에 정리가 돼 있는데 선이자 계약의 무효 취소를 몰랐던 사람, 그럼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받은 돈을 다 썼을 텐데 모든 거 다 돌려줘. 이건 곤란하니까 선이자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계약의 무효 취소를 알았던 사람, 얘는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전자가 모든입니다. 모든 손해를 반환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법은 누구를 끔찍이도 아낀다? 제한 능력자. 얘는 악이라도 현존이익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악이라도 현존이익,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140조 법조문이죠. 141조. 5번은 141조 법조문. 시험에 엄청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141조.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그래서 5번에 있는 지문들도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꼼꼼히 지문들 다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6번 자 1번 옳지 않은 거 1번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자신 person을 맺었다. 그러면 상대방을 기망했으니까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지문 하나인데 뒤에 가면 또 정답으로 또 나왔습니다. 2018년 12월 1일 오후 4시에 출생한 자는 19년 지난 2037년 12월 1일 0시 성립된다. 자, 나이는 초일을 뭐한다? 산입. 시험 문제 내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초일 산입한다. 알아두시고 이렇게
12월 1일 0시로 나오기도 하지만 11월 31일 24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뒤에 가면 똑같은 날짜죠. 그러니까 나이가 나오면 여러분 나이는 그냥 똑같은 날 0시 보시면 되기 문제 풀 때 똑같은 날 0시로 풀든지 아니면 전날 24시 나이는 항상 똑같은 날 0시 아니면 전날 24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3번은 법점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다. 음료수 하나 산다. 이것들은 동의 얻지 않더라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없고 그 다음에 4번은 앞에서 했죠. 재판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5번도 앞에서 했습니다. 방금 전문지서 철회는 선의만 하라고 선의. 알았을 경우 악의는 철회할 수가 없다. 선의만 철회하라. 그래서 4번과 5번은 중복. 제가 중복되는 건 웬만하면 두 번째 중복까지는 안 바꾸고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중요한 건 봐야 되니까. 그리고 지문이 똑같은 지문이 아닌 게 반복되면 중요한 거니까 그냥 살려놨습니다. 그럼 아까 7번에 옳지 않은 건 아까 7번에 1번이 이제 이게 원래 판례 아니 전문이죠. 아까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았다. 그럼 그 범위에서 법정들이 내 대리권하고 동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 이유가 이제 정확히 그 특정한 영역에서는 미성년자가 누구랑 똑같다? 성년자. 그래서 법정들이 내 대리권, 동의권이 다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이것도 법점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심판하는 경우 치를 수 없는 피성년후견의 법률행위를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건 혼자 해도 된다. 범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또 나왔습니다.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한정 후견하고 성년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데 특정 후견은 안 됩니다. 4번은 앞에서 설명드린 거 두 번째입니다.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에 대해서 한정후견 심판할 때는 종전에 심판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라고. 앞에 거 없애고 하라고. 그렇게 하시고 5번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가정법원은 쭉쭉 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 사유로 인해서 사유로 인한 정치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후견? 한종후견. 언제 성년 후견이죠? 지속적 결여. 이때는 성년 후견. 부족하면 한정 후견. 그래서 지속적 결여는 성년 후견.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8번 옳은 건데 1번 방금 봤던 게 또 나왔습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년인 것이 심판할 수 있다고. 고려만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2번 성년인 것이 원인 소멸된 경우 본인은 자 본배 사후 금지 본인도 성년후견 심판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종료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본배 사후 금지 본인 배우자 사촌인 친족 그 다음에 후견인 그 다음에 지자체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3번도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데 구별하시라고 여러분. 기간하고 사무 범위를 정하는 건 특정 후견 여기서만 하는 거지 한정 후견하고 성년 후견은 이걸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한정후견 심판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 정할 일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4번 특정 후견 개시 요건이 갖춘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특정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인 다 본배 사후 금지 본인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세 번째 반복이니까 빼겠습니다. 종료 심판은 종료하라고. 그렇게 해서
옳은 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까지 하면 되고. 자, 9번 똑같은 것들 쭉 나오는데 빠른 속도로 정리합니다. 1번 미성년자 갑이 부담 없는 증여만 돼. 이건 권리만을 얻는 거니까 혼자 할 수 있다 이겁니다. 2번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안 주는 잘 보십니다.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성년이 된 후 재착사에서 벗어났구나. 재착사에서 벗어난 후에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입니다. 자, 이행을 청구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145조 이혼의 제2호. 근데 칠판 여기 2자 5자 여기 2자 이행에 청구하고 5자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는 반드시 누가야만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안 된다고. 근데 여기 지금 누가 있죠? 미성년자가 성년자 다음에 했으니까 이것도 법정 주인 됐습니다. 법정 주인 됐으니까 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없다고. 법정 주인 145조 제2호로 인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3번 피한정의인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위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자, 피한정의인은 법원이 제한한 게 아니면 지 혼자 모든 법률행위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법원이 특별히 제한한 게 아니면. 이렇게 아시고. 4번 피성년의인이 성년의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 체결한 토지 매매액은 취소할 수 있다고. 자, 피성년의인은 동의를 얻어도 혼자 법률행위를 못하는 게 오치니까 그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5번 갑이 성년자인지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물음에 단순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건 속임수다 아니다.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은 건 속임수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속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갑은 의뢰동의 없음을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없다 있다. 있다고. 속임수 쓴 게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부재자 재산관리인 이게 시험에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조문이 기술적 전문들이 많아서 그건 별로 낼 게 없고 물론 여기 두 번 내긴 했는데 낼 게 없고 정답은 어차피 판례가 한 3가지인데 판례 들어기 전에 머릿속에 여러분 법원은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걸 남이 태클 거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법원은 모든 거 지 혼자 다 결정할 수 있다.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다 나오니까. 자 보십니다. 10번 옳지 않은 거. 1번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정했다. 자 부재자가 자기 재산관리를 정하면 그 사람이 모든 거 다 끌어가면 돼요. 이때는 법원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이때는 이제 법원이 관여해서 재산관리 개임할 수 있다. 바꿀 수 있습니다. 2번 모든 게 판사 마음이라고. 이번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허가도 할 수 있다. 법원 마음대로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관한 부재자가 사망하면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 법원이 모든 거 결정한다고. 그래서 부재자가 사망한 걸로 밝혀지더라도 법원이 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지 않는 한 관리인 권한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판례들을 읽을 때는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건 판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사 마음.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고 4번은 그냥 법 조문 또 나올 건 아니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관리할 재산 목록 작성하고 그 다음에 5번도 법조문. 그래서 4번 5번은 어차피 나오더라도 정답으로 나올 게 아니라서 그래서 5번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해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담보 제공. 필요 없고 나머지 1, 2, 3번만 좀 반복해서 정리하십니다.
자, 이제 1교시 마지막 것입니다. 이거 해설 좀 다른 데 하던데 보면 또 해설도 틀린 게 꽤 많던데. 자, 보십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은 재산 관리를 두지 않고 해외 여행 떠났는데 갑이 탄 비행기가 2008년 4월 22일 오전 0출부터 행방이 면회됐다. 그 후 법원에서 을이 갑의 재산 관리로 선임됐다. 옳은 거. 1번 갑은 2008년 4월 22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1년 있다. 이건 항공기 실종이니까 항공 실종은 몇 년이죠, 여러분? 1년. 보통 실종은 5년. 위난이나 전쟁 뭐 이런 건 이건 1년. 또 2009년 4월 22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해설한 사람들이 많던데 여러분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실종 선고가 있어야 사망한 것으로 간주돼. 지금 실종 선고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절대 사망 간주가 안 됩니다. 실종 선고 자체가 아예 없다고. 실종 선고가.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럼 2번 을이 건물의 관리 및 개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뒤에 가서 할 텐데 민법 제118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하고 이용 또는 개량행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존행위는 무제한이고 이용 또는 개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법인데 이걸 합쳐서 관리행위 불러요. 관리행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관리행위는 굳이 법원의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법 조문이에요. 118조 보존행위하고 이용 또는 개량행위 허가받을 필요 없고. 3번 을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건물 처분행위는 갑이 실정선고를 받게 되면 효력입니다. 자, 을이 재산관리인이 법을 허가받았다. 처분행위는 갑이 실정선고를 받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원 허가 받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4번 을이 건물의 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갑과 아무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다 물려서 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유효하다. 자, 법원의 허가를 얻어도 안 되는 유일한 판례가 이겁니다. 야, 아무리 허가를 얻어도 부재자를 위해서 재산 처분해야지 부재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서 저당 설정하는 거 이것만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5번 뭐 간단하죠. 만약 갑의 실정 선고로 건물을 상속한 선임행위. 자, 건물을 상속받았다는 말은 실정 선고로 직접 이익을 얻은 자입니다. 직접 이익을 얻은 자. 이 사람 나중에 사람이 돌아오면 재산을 돌려줘야 되는데 범위 간단합니다. 선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선의는 현재 있는 것만 돌려주면 됩니다. 선의병이 그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했는데 그 갑이 생활하여 실정선고 치르면 갑은 병은 갑에 대해서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이익 여기서 봐. 통장에 돈 남은 돈 그것만 돌려주면 됩니다. 다시요. 실정선고로 직접 뭘 얻은 자는 이익을 얻은 자. 법조문 29조 2항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이면 현존이익만 돌려줄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한 게 이제 사람 중에서 제한 능력인데 아무리 살펴도 여기를 벗어날 다른 문제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만 푸시면 무조건 여러분 제한 능력은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데 여기서 벗어날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한 문제 푸시면 마치는 거니까 정리하시면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법인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